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103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가 14,873명으로 늘었습니다. 동대문 상가와 교회 집단 감염 등의 영향으로 신규 확진 환자 가운데 지역 발생이 85명이나 됐습니다. 해외 유입은 18명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악의 가을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 중대한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오늘 하루 동네 의원과 전임의를 중심으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가 대바 요청을 거부하고 국민께 고통을 주는 집단 행동에 나선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장마 선선이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의 주말까지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북 북부에는 최대 300mm 이상의 호우가, 영동과 충청 남부엔 최고 80mm가 예보됐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면서 어제 하루 103명의 신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4,873명, 사망자는 30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만 85명으로 동대문 시장과 용인교회 집단 감염 등의 영향으로 서울 31명, 경기에서 38명이 확진됐고 인천 3명, 광주 2명, 울산 1명, 강원 1명, 충남 3명, 경북 1명의 신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해외 유입은 18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7월 25일 이후 20일 만이지만 당시는 이라크 귀국 노동자 등에 따른 일시 증가였고 국내 지역 발생 환자만 보면 지난 3월 31일 이후 136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4일 수도권 확진자만 150명을 넘는 등 코로나19 국내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집단 감염이 있었던 소규모 교회나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더해서 시장이나 패스트푸드점 등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황이 좀 더 악화하면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과 롯데리아 직원 회식과 관련된 집단 감염에 이어서 어제는 서울 동대문 패션타운 통일상가에서 확진자 2명이 발생해 점포 600여 곳이 긴급 폐쇄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연휴에 대규모 집회까지 예정돼 있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주환 기자입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 이어 이번에는 동대문 패션타운 통일상가가 뚫렸습니다. 의류도매업을 하는 상인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가 내 점포 600여 곳은 즉시 임시 폐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3일에서 8일 사이 통일상가를 방문한 사람 가운데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교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의 집단 감염도 이어졌습니다. 앞서 경기도 용인 대지고와 죽전고 관련 확진자도 8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 전형이 또 생겨가지고 1학년 전체가 검사한다고 답변해서 시간을 정해줄 때 2시간에 오라고 하고. 교회 감염 확산도 이어졌습니다. 용인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해 9명이 추가 확진됐고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환자도 4명이 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13%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이른바 조용한 전파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복절 연휴에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돼 있어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상향 조치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갖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집회와 모임을 취소해달라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잠시라도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경기도 용인과 부산 지역에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잇따라 발생하자 교육부가 다음 주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2학기 등교 방식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박백범 교육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등교 수업 준비 추진단 회의를 열고 최근 학생 확진자 현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내 밀집도 등 2학기 학사 운영 관련 사항을 방역당국과 협의한 후 다음 주 내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협의 등을 통해 시도와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오늘 하루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응급실과 수시 같은 필수 의료 인력은 제외되지만 동네 의원 상당수가 휴업하고 전임의도 참여해서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정부는 다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진료 중단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고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며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환영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 의료 정책을 전면 재논의하자고 했지만 정부가 기존 방침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 파업은 전공의 중심이었지만 이번 의사협회 파업엔 전공의와 전임의도 상당수 참여하기로 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저희가 전공의협의회를 통해서 전해 듣는 거는 상당수의 병원에서 전임의 선생님들도 지금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다만 응급실이나 수술실, 중환자실 같은 필수 의료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파업 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대형 병원들은 필수 의료 인력이 남아있는 데다 금요일은 평소보다 진료가 적고 수술이나 진료 일정을 조정했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거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사흘 연휴를 앞두고 동네 병의원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해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사협회가 정부의 대화 요청을 거부하고 집단 행동에 나선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의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께도 고통만 드릴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진솔하게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틀 정도 소강 상태에 들었던 장맛비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중부지방에는 주말인 내일까지 300mm가 넘는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이틀간 소강 상태에 든 장마. 멈출 줄 모르고 내리던 비가 그치면서 피해 복구에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장마 전선이 다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며 북한으로 밀려 올라간 장마 전선. 하지만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중부지방까지 다시 남하하는 것입니다. 남부는 폭염특보 속에 무더위가 계속되지만 중부에는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비도 폭우를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까지 중부지방에 100에서 200mm, 서울 경기와 영서, 충청 북부에는 300mm가 넘는 큰 비가 오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 사이에 놓이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비구름대가 좁고 길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 간에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고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한 비는 주말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도심 지역 산사태나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해 확산이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장맛비가 일요일까지 이어진 뒤 그치면서 올 여름 장마는 54일이라는 최장 기록을 세우고 끝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인우입니다. 역대 최장 장마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긴 장마 피해는 육지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물이 바다로 많이 들어오면서 양식 생물이 산소 부족으로 폐사하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양식장에서 줄을 끌어올리자 죽은 홍합이 올라옵니다. 알이 서서히 차는 시기지만 속은 텅텅 비어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지난달 바다에 넣어 올겨울 수확을 앞둔 것들입니다. 씨를 받으려고 기르는 종패까지 피해를 봐 내년까지 수확을 못할 처지입니다. 한 달도 채 안 돼서 이런 상태가 와버리니까 억울하다. 그러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분하다고도 생각됩니다, 사실은. 수확 시기인 미더덕도 마찬가지. 그물에 붙어 있어야 하지만 전부 흘러내렸습니다. 5만 종의 미더덕이 폐사가 되고 보니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매우 참 걱정이 됩니다. 경남에서만 홍합, 미더덕, 굴 등 양식장 579헥타르가 피해를 받습니다. 축구장 770여 개 면적으로 피해 금액만 44억 원이 넘습니다. 양식 생물이 폐사한 이유는 긴 장마로 바닷물에 산소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민물이 바다로 많이 들어오면서 바다 표층 염도가 낮아지고 아래층과 밀도 차이가 커져 섞이지 못해 경계층이 생긴 겁니다. 결국 아래층에는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물덩어리인 빈산소 수계가 증가했습니다. 진해만 입구 해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역을 저천해서 빈산소 수계가 약 최고 20m 두께까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이는 예년에 보인 최고 약 10m 내외 두께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불볕더위로 바다 표면층 수온이 올라가도 발생합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만큼 빈산소 수계 현상이 계속되지는 않을까 어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기상청 예보는 못 믿겠다며 해외 기상 사이트나 앱을 찾는 이른바 기상 망명족이 등장했는데요. 해외 기상 정보가 정말 더 정확한지, 우리 기상청 정보와 차이가 왜 나는지 김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이 아니라 오보청이다. 여름 역대급 폭염을 예고했던 기상청. 그러나 폭염 대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례없이 더울 거라던 예보가 무색하게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올여름. 기상청에 불신이 쌓이면서 국내 날씨 정보를 해외 사이트나 앱에서 찾아보는 웃지 못할 일도 생겼습니다. 저는 안 봐요. 아예 안 보세요? 네네. 왜요? 그냥 비 온다 그러고 안 오고 안 온다 그러는데 오고 하니까 그냥 우산 하나 가벼운 거 하나 챙기고. 웬만하면 잘 안 맞죠. 이제 기상청 요즘에도 예보를 보고 있는데 안 맞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지금 서울 상암동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낮 12시, 정오가 막 지났고요. 지금 현재 기온은 30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날씨는 보시는 것처럼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앱과 기상청 중에 누가 지금 날씨를 더 정확하게 맞췄을까요? 전날 밤 10시 무렵에 노르웨이 기상앱 YR과 체코 기상앱 윈디는 비 소식에 기온은 30도를, 미국 앱 아큐웨더는 구름 조금과 29도를 예측했고 우리나라 기상청 앱은 흐리고 28도로 예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늘 모습을 가장 가깝게 맞춘 건 기상청이었지만 기온은 노르웨이와 체코 앱이 정확했습니다. 미국 앱은 기온과 날씨 모두 조금씩 비껴갔습니다. 단 하루 일부 시간만 비교한 거라 누가 더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적중률을 실제로 조사한 자료도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각 나라 예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격인 수치 예보 모델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건 분명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예보 모델은 세계 6위 수준인데 유럽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6위고 1위고 하더라도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저희가 1위 모델을 쓴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상청이 그 1위 모델을 저희가 안 보는 게 아니라 다 전송해서 받아보거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컴퓨터가 계산한 수치를 그대로 예보에 반영하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예보관의 판단이 개입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기상청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절대 우세하면.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숫자를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 업무 자체가 과중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700여 개의 관측 지점인데 이걸 1000개, 2000개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올해가 유독 기상 이변이 심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앞으로 해마다 기후 변화가 잦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예보가 아니라 실시간 중계만 한다며 날씨 중계청이라는 오명까지 쓴 기상청에 분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방부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특별 재난지역 내 지역 예비군과 직장 예비군,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들은 해당 예비군 부대와 지방병무청에서 거주와 편성 여부를 확인한 뒤 면제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예비군이 특별 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나 자녀가 피해를 봤으면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훈련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가장 힘들어진 분들이 있죠. 일감이 늘어 쉴 틈이 없는 택배 종사자들인데요. 우리나라에 택배가 도입된 지 28년 만에 처음으로 택배 종사자들이 오늘 하루 공식 휴무에 들어갑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주요 택배사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택배 종사자에게 편안히 쉴 수 있는 하루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로 일감이 쏟아지면서 택배기사의 피로는 지금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택배 산업은 국민 실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수많은 택배 종사자들의 노고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도 택배 쉬는 날의 정례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날이 공휴일이면 대체 휴일을 주는 식으로 말입니다. 또 깊은 밤엔 배송하지 않도록 회사와 영업점이 협력하고 정부는 택배 종사자가 전국의 근로자 휴양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택배 종사자의 건강을 항상 살피겠다고 했고 정부 역시 전문적인 건강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공동선언이 우리 택배 노동자분들에 대한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번 공동선언은 업계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거라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오는 9월과 10월 호텔이나 콘도 등의 숙박비를 최대 4만 원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 할인권 100만 장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풀렸습니다. 이 할인권은 야놀자와 여기어때, 11번가 등 27개 국내 온라인 여행사에서 9월과 10월 호텔이나 콘도, 펜션을 예약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인권은 국내 온라인 여행사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받을 수 있으며 할인권을 발급받은 후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예약을 마쳐야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악의 가을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현지 시간 12일 보건의료 온라인 매체 웹MD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치르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위해서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씻기, 대규모 모임 피하기를 권고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또 미국 내 많은 지역이 코로나19 환자의 발생 속도를 급격하게 낮출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발생하면 의료 체계가 많은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이 둘의 중첩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에서 한 달에 40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브랄소스 WHO 사무총장은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국제통화기금 IMF 통계를 인용해 전 세계 경제가 한 달에 3,750억 달러, 444조 2천억 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각국이 총 수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2년간 누적 손실이 1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100만 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간 13일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6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 119만 건보다 23만 건 줄어든 것으로 100만 건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3월 중순 이후 21주 만에 처음입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550만 건으로 전주보다 60만 건 줄어서 지난 4월 초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유동성 장세 속에서 미국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식 등 재산이 급증한 억만장자들에게 60% 세율의 일회성 세금을 거두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미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실업자가 넘쳐나지만 테슬라와 아마존 등의 주가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아마존과 페이스북 등은 오히려 수혜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지난해 10월 이후 성장성을 인정받으면서 주가가 6배 가까이 오르며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애플에 이어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1,500 전후인 주식 한 주를 5주로 쪼개는 액면 분할까지 결정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등이 급등세를 주도하는 상황입니다. Technology is reshaping our economy in amazing ways right now. And this real painful transition we're going to go through, which sucks from a labor perspective and a human perspective, is amazing from a technology and efficiency and potentially profitability perspective.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주가 상승 등으로 최상위 부자의 재산이 급증하자 이들에게 60% 세율의 일회성 세금을 거두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1년간 미국인의 보건의료 비용으로 쓰자는 것입니다. 급진 성향의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 의원과 민주당 에드 마키 상원 의원 등이 주도했습니다. 과세 대상은 최소 10억 달러, 1조 2천억 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부자들로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 사이에 늘어난 재산 증가분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3월부터 이달 5일 현재까지 늘어난 재산 증가분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467명의 억만장자가 벌어들인 856조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50조 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32조 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27조 원을 각각 내야 합니다. 다만 이들이 실제로 부담할 세금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향후 주가 움직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을 자국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될 백신은 브라질을 제외한 중남미 국가에 공급될 예정인데 초기 물량은 1억 5천만 회 투여분이고 최소 4억 회분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 백신은 현재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에서 임상 최종 단계의 3상을 진행 중이며 곧 미국에서도 3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실비아 바렐라 아스트라제네카 멕시코 법인 대표는 오는 11월에서 12월 임상시험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승인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에 생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오늘 하루 의료계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동네 의원 4분의 1 정도가 휴진에 들어가면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떠안게 됐는데요. 오늘 병원에 가야 한다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